자음과 우음의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 제1권 리만이 들려주는 적분 이야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적분의 필요성과 적분 기호 속에 담겨있는 적분의 의미를 설명하여서 적분이 갖는 의미와 적분하는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교시 적분이란 무엇인가에서는 넓이의 의미와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분이란 부분의 합으로 전체를 구하는 원리를 이용하여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형의 내부가 차지하는 넓이가 얼마인지 알고 싶다면 그 도형의 내부를 여러 개의 도형으로 채우고 다 채워지면 그 도형의 넓이를 직접 구하는 대신 여러 개의 도형의 넓이를 구해서 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넓이란 무엇이냐? 평면이나 곡면 위에서 주어진 물체나 도형의 크기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적분의 시초는 도형의 넓이 구하기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가 3, 세로가 2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의 넓이를 재기 위해서 직사각형 내부에 단위 정사각형을 타일 붙이듯이 채워나갑니다. 자, 이때 그림과 같이 빈틈없이 꽉 채워질 때까지 타일을 붙였더니 직사각형을 채우는데 모두 6개의 단위 정사각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이 땅의 넓이는 6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는데요. 자, 이때 이 땅은 가로가 3이고 세로가 2라고 했기 때문에 3 곱하기 2를 하였더니 6이 되었죠. 자, 이렇게 단위 정사각형으로 채워서 구한 넓이와 공식을 이용하여서 구한 넓이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밑변이 10이고 높이가 8인 삼각형 모양의 땅의 넓이를 재기 위해서 그림과 같이 삼각형의 높이로 인해 두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조각난 도형과 크기가 같은 모양을 180도 회전하여서 원래의 삼각형에 붙였더니 직사각형 모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삼각형 모양의 땅의 넓이는 가로가 10, 세로가 8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의 반인 2분의 1이 되겠죠? 자, 계산하였더니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80이 되므로 80의 반은 40이 되겠습니다. 공식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알아볼 텐데요. 자, 2분의 1 곱하기 직사각형의 넓이, 즉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곡선을 경계로 하는 도형의 내부는 단위 정사각형으로 꽉 채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넓이의 근사각과 비슷한 넓이의 정사각형을 산출해서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집트에서 사용한 원의 넓이 공식을 한번 볼까요? 자, 이집트에서는 원의 넓이를 지름 곱하기 9분의 8 곱하기 지름 곱하기 9분의 8, 즉 지름 곱하기 9분의 8의 제곱이라고 하였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공식이랑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교시 적분이란 무엇인가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넓이란 평면상에서 주어진 부분의 크기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적분의 시초는 도형의 넓이 구하기였습니다. 자, 직사각형의 넓이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도 배웠었죠. 먼저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었고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여 구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삼각형, 사각형 같은 다각형의 넓이는 공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곡선으로 된 도형의 경우에는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나 공식을 만들기 쉽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2교시 적분의 원리에서는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와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그러면은 원의 둘레의 길이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원의 둘레의 길이는 원주가 되겠습니다. 자, 원의 지름과 원주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비율이 유지되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고대 수학자들은 이 비율을 원주율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주율을 어떻게 썼느냐? 기호로는 파이라고 사용을 하였죠. 초등학교에서는 이 원주율, 즉 지름과 원주 사이의 비율을 3.14라고 배웠는데요. 자, 이것은 정확한 값이 아니라 근사값임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주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즉 2 곱하기 반지름은 지름이 되고요. 원주율은 파이라고 한다 그랬죠? 지름 곱하기 파이가 원주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색칠되어 있는 원의 넓이는 외접하고 있는 정육각형의 넓이보다는 작지만 내접하고 있는 정육각형의 넓이보다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내접하는 정육각형과 외접하는 정육각형을 각각 잘라서 다음과 같이 붙였죠. 그랬더니 그 모양이 평행사변형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외접하는 정육각형의 넓이가 내접하는 정육각형의 넓이보다 더 넓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래쪽 그림과 같이 원을 12등분 했다고 생각하고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행사변형을 만들었는데요. 자, 그러면 위에서 만든 정육각형으로 만든 평행사변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모양은 여전히 평행사변형이지만 점점 세로 변해서 각이 작아지면서 직각에 가까워지고 있죠. 즉,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정다각형의 넓이의 차도 처음보다는 작아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무수히 많은 삼각형 조각을 엇갈리게 배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내접하는 정다각형과 외접하는 정다각형의 넓이의 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같아지고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처음 그림에서 두 정다각형 사이에 있는 원의 넓이와 같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사각형의 가로는 원 둘레의 반이 되고, 즉 원둘레의 2분의 1이 되고요. 세로는 원의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즉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아진다고 했죠. 자, 그리고 직사각형에서 가로는 원둘레의 반입니다. 자, 원둘레가 뭐죠? 원주가 되죠. 원주 구하는 공식 앞에서 어떻게 배웠나요? 자, 지름 곱하기 파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것의 반, 2분의 1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 지름의 반,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로는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즉 반지름을 2번 곱하고 원주율을 1번 곱했죠.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 되겠네요. 2교시 적분의 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의 넓이는 항상 원의 넓이보다 작고 원에 외접하는 정다각형의 넓이는 항상 원의 넓이보다 크지만 자, 정다각형의 꼭지점을 무한히 늘린다면 두 정다각형의 넓이는 같아지고 결국 원의 넓이도 각각의 두 정다각형의 넓이와 같아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알 수 있었는데요.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죠. 즉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3교시 넓이 구하기의 일반화 시도에서는 원의 넓이와 포물선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공통점을 찾아오고 적분의 원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철수와 영희가 페인트로 삼각형을 칠하려고 합니다. 자, 규칙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규칙은 롤러는 항상 밑변에서부터 굴리고 한 번 칠해진 부분은 직사각형이 된다. 두 번째 규칙은 덧칠은 하면 안 되고 겹쳐서 칠할 수도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세 번째 규칙, 칠하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 즉, 무한히 색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규칙은 두 사람한테 공통으로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 네 번째 규칙에 따라서 두 사람이 칠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자,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할게요. 자, 철수가 칠해야 하는 방법은 4-1 규칙이고요. 영희가 칠해야 하는 방법은 규칙 4-2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규칙 4-1은 어떻게 되느냐? 밑변에서부터 칠하되 롤러를 올리다가 삼각형의 빗변과 최초로 만나는 지점에서 멈춰야 하고요. 자, 규칙 4-2 영희가 칠하는 방법은 밑변에서부터 칠하는 건 같으되 롤러를 올리다가 삼각형의 빗변을 지나치기 직전에 멈춰야 합니다. 자, 그림으로 비교를 하니까 두 사람이 칠하는 방법의 차이를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완성된 그림을 보더라도 왼쪽에 있는 것이 철수의 작품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영희의 작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철수가 칠한 것은 원래 삼각형의 넓이보다 적은 값이라고 해서 하합이라고 하고요. 영희가 칠한 것은 상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철수가 롤러로 8번 칠했을 때와 16번 칠했을 때가 비교되어 있고 영희가 롤러로 8번 칠했을 때와 16번 칠했을 때가 비교되어 있죠. 자, 이 그림을 보면은 롤러의 두께가 작아질수록 두 사람이 칠한 부분의 넓이의 차도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롤러의 두께가 한없이 작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철수와 영희가 칠한 부분의 넓이의 차 또한 0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3교시 넓이 구하기의 일반화 시도를 정리하겠습니다. 리만의 도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에서 철수의 방법으로 칠한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하합이라고 했고 영희의 방법으로 칠한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상합이라고 했었죠. 자, 이러한 상합과 하합의 차가 0이 될 때 원래 도형의 넓이는 상합 또는 하합이 됨을 배웠습니다. 4교시 적분기호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에서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예를 통해서 x축과 그래프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적분의 원리를 알아보고 적분기호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수업에서 무수히 많은 조각들을 더하는 행위가 적분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그려진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구해볼 텐데요. 자, 4개의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규칙은 무엇이냐? 4개의 직사각형을 왼쪽부터 차례로 S1, S2, S3, S4라고 두었는데요. 자, 그런데 실제 그림에서는 S1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세로의 길이가 0이기 때문인데요. 0은 칠할 수가 없겠죠? 자, 두 번째 규칙은 무엇이냐? 함수의 그래프와 직사각형이 만나는 점을 왼쪽부터 D1, D2, D3, D4라고 두었습니다. 이때 D1 역시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자, 그 이유는 가장 작은 직사각형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 되겠네요. 즉, A가 D1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규칙, X축과 직사각형이 만나는 점을 왼쪽부터 차례로 E1, E2, E3, E4라고 두었는데요. 자, 여기서도 역시 E1은 X좌표를 0으로 두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래프 상에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즉, A가 E1이 되겠네요. 자, 이제 네 번째 규칙, E1의 X좌표를 X1, E2의 X좌표를 X2. 자, 이런 식으로 하여
x1, x2, x3, x4를 만든다면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모두 더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이 식은 왼쪽 직사각형의 넓이부터 차례대로 적은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 식을 살펴보니까 비슷하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보이죠? 이 반복된 문장을 간단하게 쓰려고 다시 기호를 도입했는데요. 자, 이때 나타난 식이 무엇이냐? fx의 모든 값들의 합 곱하기 dx가 되겠습니다. 수학자들은 fx 곱하기 dx들의 무한합의 의미를 부여해서 다음과 같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나타내는 기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fx 곱하기 dx에서 자, 아래쪽에 첨자 없애주고요. 곱셈 기호를 없애서 fx dx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는 자, 영어에서 합은 썸이 되죠. sum, 썸을 합이라고 하는데 자, 이 썸의 머리 글자 s를 연상케 하는 기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s를 길게 늘어뜨려서 인테그럴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 x가 존재하는 간격을 인테그럴의 위쪽과 아래쪽 첨자로 나타내는데요. 이때 간격이 시작되는 점을 아래쪽 첨자로 나타내고 간격이 끝나는 첨자는 위쪽에다가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완성된 기호는 어떻게 읽느냐? 자,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를 직접 대입해 볼 텐데요. 그래프에서 자, 여기 A 지점은 0이 되고요. B 지점은 1,0, C 지점은 0,2라고 했을 때 밑변이 1이고 높이가 2인 직각삼각형을 적분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인테그럴 x의 간격은 0에서 1까지죠? 인테그럴 0에서 1까지. 자, 그러면 fx식은 어떻게 되느냐? fx식은 2x가 됩니다. 따라서 인테그럴 0에서 1까지 2x dx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적분기호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 넓이는 1이 되겠네요. 4교시 적분기호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분기호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 적분기호는 아래쪽의 그림에서 4개의 직선 혹은 곡선이 만들어내는 영역의 넓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기호 속에 나타내는 의미들이 있는데요. 먼저 fx는 y는 fx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고요. dx에서 x는 x축을 의미합니다. 또 인테그럴 기호 아래쪽에 있는 a가 나타내는 것은 x축 위의 점 a,0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을 말하고요. 인테그럴 기호 위쪽에 있는 b가 의미하는 것은 x축 위에 점 b,0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5교시 dx의 딜레마, 더하는 것은 선분인가 직사각형인가에서는 최초 적분의 아이디어에서 등장하는 여러 문제점과 수학자들의 고민들을 소개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타원의 넓이 구하기에 도전을 했는데요. 타원도 원과 같이 중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에서는 지름과 반지름이 있는 반면에 타원에서는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인 단축과 가장 긴 선분의 길이인 장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a인 원을 그리고요. 자, 이 원과 접하는 타원을 그리는데 타원의 장축의 길이는 2b가 되도록 그리고요. 타원의 단축의 길이는 2a가 되도록 그렸습니다.
이때 타원의 장축과 원의 지름의 길이의 b는 2b 대 2a가 되겠죠. 자, 이것을 간단하게 나타내자면 b 대 a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의 내부에 장축과 평행한 선분을 그었는데요. 이 선분의 길이를 x라고 하고 또 원의 내부에 존재하는 선분 조각의 길이를 y라고 하였을 때 자, x 대 y는 어떻게 되느냐? x와 y의 길이의 b는 장축과 원의 지름의 길이의 b인 b 대 a와 같아집니다. 장축과 평행한 모든 선분이 이러한 비를 유지하는데요. 그러면 타원을 다 채울 때까지 장축과 평행한 선분을 만들고 그 선분들을 모으면 타원이 되겠죠. 모든 선분이 각각 자신의 b분의 a배의 길이만큼 원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즉 선분 AC와 선분 AB의 길이의 b는 b 대 a가 되고요. 타원의 넓이는 원의 넓이의 a분의 b배가 되겠습니다. 이제 공식으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이었죠.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을 일컫는데요. 그러면 타원에서는 이 반지름 r 대신에 장축의 2분의 1과 단축의 2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과 같은 타원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파이 곱하기 a 곱하기 b가 되겠네요. 5교시 dx의 딜레마 더하는 것은 선분인가 직사각형인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타원에서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를 단축이라고 배웠고 가장 긴 선분의 길이를 장축이라고 배웠었죠. 그러면 타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원주율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단축의 길이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장축의 길이인데요. 자, 이때 장축과 단축의 길이를 각각 그림에다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이 길이가 a가 되고요. 자, 이 길이가 b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파이 곱하기 2분의 1 a 곱하기 2분의 1 b, 즉 4분의 1 ab 파이가 됐는데요. 자, 우리는 그런데 앞에서 방금 배웠다시피 타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파이 a b라고 배웠었죠. 자, 이때 a와 b는 단축의 길이가 2a이고 장축의 길이가 2b일 때였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적분값은 직사각형의 가로가 0에 무한히 가깝게 접근할 때 그에 따라 변하는 삼각형,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 되겠습니다. 6교시 적분과 넓이에서는 좌표 평면 위에 그려진 도형의 위치에 따라서 적분값이 넓이가 안 될 수도 있음을 이해하고 적분 공식을 적용해서 적분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공원의 넓이는 두 삼각형 ABE와 BCD의 넓이의 합이 됩니다. 두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므로 넓이 공식을 이용하여서 공원의 넓이를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삼각형의 넓이 공식 어떻게 되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죠? 자, 그러면 삼각형 ABE에서 밑변은 50m, 높이는 100m가 되므로 2분의 1 곱하기 100 곱하기 50을 계산하였더니 2500제곱미터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삼각형 BCD를 살펴보니까 밑변이 25m, 높이가 50m가 되었죠. 2분의 1 곱하기 50 곱하기 25를 계산하였더니 625제곱미터가 되었네요. 이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인 3125제곱미터가 공원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배운 적분을 이용해서 공원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공원의 모양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그림이 있죠? 먼저 함수식 fx를 알아봐야 할 텐데요.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y축과 만나는 점이 100이 되기 때문에 자,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0이라는 함수식이 세워졌습니다. 자, 이 함수식을 적분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인테그럴 0에서 75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맞는데 자, 0에서 50까지와 50에서 75까지의 넓이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 주어야 합니다. x축을 기준으로 x축 위에 있는 도형과 x축 아래에 있는 도형으로 나눈 것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인테그럴 0에서 50까지 마이너스 2x 플러스 100 dx를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 곱하기 기울기인 마이너스 2 곱하기 50의 제곱 마이너스 0의 제곱 더하기 100 곱하기 50 빼기 0이 되죠. 자, 이것을 계산하였더니 마이너스 2500 더하기 5000이 되어서 2500 제곱미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인테그럴 0에서 50까지의 적분을 하였으니까 인테그럴 50에서 75까지 마이너스 2x 더하기 100 dx의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기울기 마이너스 2 곱하기 75의 제곱 빼기 50의 제곱 더하기 100 곱하기 75 빼기 a가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을 계산하였더니 마이너스 625 제곱미터가 되었습니다. 자, 두 적분값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두 적분값을 더했을 때 처음 공원의 넓이와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처음 공원의 넓이와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x축 아래에 있는 적분값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도형의 넓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적분값을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적분 기호나 음수의 적분값에 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줘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다시 계산을 하면은 그 결과값에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여져서 플러스 625 제곱미터가 됩니다. 자, 이제 두 적분값을 더하게 되면은 처음 공원의 넓이랑 같아지게 되죠. 자, 위의 그래프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x축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a라고 하고요. x축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b라고 하였을 때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는 어떻게 되느냐? a 플러스 b가 아닌 자, 음수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a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되죠. 즉 a 마이너스 b가 도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6교시 적분과 넓이를 정리하겠습니다. 아래 도형에서처럼 a와 b가 각각 두 도형의 넓이라고 할 때 b 도형은 x축 아래쪽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적분값이 음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도형의 넓이는 음수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적분 기호나 음수의 적분값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데요. 즉 원래는 a와 b 두 도형의 넓이를 더해서 그래프상에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맞지만 자, x축 아래쪽에 있어서 음수인 b 때문에 자, a 플러스 b가 아닌 음수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a 마이너스 b로 적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교시 카발리에리의 원리에서는 카발리에리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에서 흔히 생각하는 도로의 폭이 1m라고 말하지만 실제 폭은 경계의 수직으로 그었을 때 내부에 그려진 선분의 길이가 됩니다. 자, 2번 도면의 조건은 그 자체가 오솔길의 폭을 규정한 것이지만 1번 도면의 오솔길은 그렇지 않은데요.
자, 오솔길이 두꺼웠다가 얇았다가 하는 것이 눈에 보이죠? 도로의 함수식을 알지 못해도 적분의 성질을 이용하면 쉽게 도로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적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적분의 원리는 적분 기호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워낙 유명한 법칙이라 이름도 붙여졌는데요. 이 원리를 발견한 수학자의 이름으로 카발리에리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카발리에리의 원리는 무엇이냐? 두 평면 도형이 한 쌍의 평행선 사이에 들어있고 이 직선과 평행한 임의의 직선을 평행선 사이에 그었을 때 그 직선에 의해 잘린 평면 도형의 두 선분의 길이가 항상 같다면 두 평면 도형의 넓이는 같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 설명하니까 조금 어려워 보이죠? 그림으로 카발리에리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에서 두 개의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두 개의 평면 도형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도로에 평행선이 그어져 있죠. 그리고 두 개의 평행선 사이에 평행선과 평행한 임의의 직선도 그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 임의의 직선에 의해 잘린 두 도로의 선분의 길이가 항상 같다면은 두 도로의 넓이는 같음을 설명하고 있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쪽에 직육면체 모양의 카드를 쌓아놓고 윗부분을 약간 왼쪽으로 밀었더니 오른쪽의 그림처럼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옆면의 모양이 지금 바뀌었는데요. 하지만 옆면의 넓이는 원래 옆면의 넓이와 같습니다. 카드의 개수를 더하지도 빼지도 않았고 단지 공간상에 놓인 위치만 바뀌었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원리와 같이 오솔길의 넓이 문제도 카발리에리의 원리를 이용하면 두 오솔길의 넓이가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7교시 카발리에리의 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카발리에리의 원리는 두 평면 도형이 한 쌍의 평행선 사이에 들어있고 이 직선과 평행한 임의의 직선을 평행선 사이에 그었을 때 그 직선에 의해 잘린 평면 도형의 두 선분의 길이가 항상 같다면 두 평면 도형의 넓이는 같다는 것을 배웠습니다.